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IMF나 OECD 전망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 1위, 마이너스 1.2%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허구한 날 나라가 망한다 떠들어대던 언론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타이틀만 제목으로 딱 걸어놓고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절 때 마이너스 5.1% 이후로 처음 있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이 국민들을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 충격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OECD에 소속된 36개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마이너스 1.2%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 지난 2월엔 올해 성장치가 2.2%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요. 31번 확진자가 나온 후 오늘까지 2달이 되도록 총 확진자가 1,702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2.2%를 예상했던 2월보다 3.4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1.2%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같은 선진국 그룹의 올해 2020년 성장률을 보면은 무려 7.7%포인트 낮아진 마이너스 6.1%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같은 신흥 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5.4%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9%,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 영국과 덴마크는 마이너스 6.5%,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마이너스 7.0%, 프랑스는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2%는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세계 1위. 어쨌든 신종 바이러스를 대응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고 판단하고서 선제적인 결단력 그리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범정부적 전면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살리기에 100조 원을 투입키로 하셨는데요.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 하시며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10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을 시작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거 방식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책이 추진돼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대규모 뉴딜 정책을 추진해 정부에서 직접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항공 관련 지상업종이나 면세업종 같은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같은 걸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연기된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히신 건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인데 우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으로 항공이나 해운, 정유 같은 기간산업들을 위한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같은 가능한 한 지원 방식을 다 총동원해서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뉴딜 정책,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참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꼼꼼하고 치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상황에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다 데려오고 심지어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번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꺼내 들으니까 와,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 막느냐고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의 생계 문제나 고용 지원 문제 같은 곳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이나 대출 지원, 실업보험 확대 같은 정책들로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은 미국은 GDP의 10.4%, 싱가포르는 7.9%, 일본은 7.1%, 중국은 2.9%, 프랑스는 1.9%, 독일은 1.8%,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1,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며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3개 나라들만 합산해도 1,3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지원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노동자들 자르지 마라 이러면서 고용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민간 기업 절반에 해당하는 78만 5천 개 기업 근로자들 960만 명을 위해서 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7일까지 지원을 요청한 기업 25만 곳을 대상으로 400만 명의 노동자를 지원했고, 독일에서도 72만 5천 개 기업 노동자들 120만 명, 거기다 또 10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만 봐도 EU 회원국 7개 나라랑 영국의 일자리 무려 26% 정도가 되는 최대 5,900만 개 일자리가 언제 실업자가 될지, 그만큼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유럽 선진국들이 최대 5,9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거기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들이 몇 개 국가냐면 211개국입니다. 211개국. 그리고 전 세계 확진자는 오늘까지 261만 7,661명, 사망자는 무려 18만 5,423명, 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7만 2,700명입니다. 7만 2,700명.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괜히 문재인 정부한테 와서 잘한다, 대단하다, 우리 좀 도와줘라 하면서 괜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가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훈련하며 대응을 해놓더니, 또 진단키트도 뚝딱뚝딱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다 해버리고, 거기다 또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확 체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발 먼저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겠죠, 야당. 야당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사사건건 딴지 걸지 말고 제대로 도와주게 좀 하면 우리나라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IMF에서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라고, 비록 마이너스 1.2%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1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한국판 뉴딜 정책도 기대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돈 되는 책 리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 목록, 돈 되는 책 리뷰라는 재생 목록에서는 투자나 주식,
채권, 부동산, asset allocation, 즉 자산 배분 같은 모든, 그러니까 뭐 주제를 막론하고 돈에 관한 명저서를 뭐 스테디셀러 같은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뭐 구독자분들이 직접 읽어 보시다가 와 이거 진짜 명저서다 이거 그리고 입증된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스테디셀러다 그리고 돈에 관련됐다 한다면 그것도 메일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또 리뷰해 보면서 같이 독서 스터디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실제로 이게 워렌 버핏이 그냥 말로만 뭐 책 한 권 읽고 스승이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벤저민 그레이엄 아래서 제자로서 워렌 버핏이 20년 넘게 배웠던 실제적인 워렌 버핏의 거의 워렌 버핏이 언급하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직접 쓴 이 책은 워렌 버핏이 물론 이건 수십 년이 지난 책이지만 투자 철학을 만드는 책의 분야에서는 이만한 게 없다. 이것보다 나은 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할 만큼 명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더들에게는 별로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가치 투자자 분들에게는 거의 뭐 바이블, 워런 버핏 바이블과 뭐 쌍벽을 이루는 뭐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책에 대해 좀 긴 시간에 걸쳐서 몇 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돈 되는 이 책 리뷰는 뭐 신속히 이 산업 경제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 책 내용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뭐 독서, 스터디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댓글에 관련 내용 뭐 토론이나 뭐 질문해 주시면 저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투자의 대가이고 저 같은 작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에 써있는 그대로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소감이나 뭐 해석 정도 이야기해 보면서 1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3편, 4편 뭐 계속 올릴 텐데 이건 취미 삼아 제가 시간 될 때 하는 시리즈라 뭐 요거 2편, 3편, 4편을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언제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자가 2016년에 요거는 또 다른 제가 그냥 그림을 따온 건데 계속 개정판이 있었어요. 근데 2016년 11월에 또 개정판이 출시가 됐는데 이때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 또 막 환생해가지고 뭐 이 책을 쓴 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이 책을 또 이렇게 각색해서 현대 이론에 맞게 현대 사례를 들어서 다시 쓴 건데요. 그래서 뭔가 서평이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거기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부분도 뭐 이게 막 명문들이 많이 나와요. 투자는 IQ나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은 제가 말하는 모든 문구는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짧게 제 소감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또 서평을 그 추천사를 남겼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적 체계를 쌓고 그러한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추천사들이 여러 개가 써 있지만 결국에 꿰뚫고 있는 그런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가 꼭 IQ 같은 뭐 이게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특히 가치 투자자에 있어서 결국에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게 존재하고 시장, 즉 마켓 밸류라는 게 존재하는데 마켓의 가치는 항상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 요즘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로 마켓 밸류는 아주 바닥을 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빠지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공급 이슈, 수요 이슈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나빠지는 기업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주식은 실제로 마켓 밸류는 폭락하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자면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뭐 쿠팡 같은 기업은 오히려 이런 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니죠. 왜냐면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걸 언급했다고 매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그런 마켓 밸류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IQ보다는 원칙과 태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친절한 게, 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회사에 또 일정 부분 소속돼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이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주식이나 뭐 부동산 결국에 두 가지, 뭐 채권까지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 뭐 요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단 말이죠, 직장인들은. 그래서 방어적인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 두 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나눠서 또 그거에 따른 투자 기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투자자라는 것은 중대한 실수나 손실의 회피가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2차적으로 수고와 번거로움, 잦은 의사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 수익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고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져가면서 대신 뭔가 맨날 쳐다보고 이렇게 뭐 휴대폰을 맨날 쳐다본다든지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안전적인 어떤 가치 밸류의 주식을 모아놓은 그런 펀드에 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쉽게 ETF가 있겠죠. 우리 뭐 코스피 200 기업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것도 결국엔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ETF가 주식시장에 있다고 해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도 맞아요. 근데 섞여 있는 거죠, 어떤 성질이. 근데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펀딩의 형태를 가져서 운용 보수도 있습니다. ETF가 뭔가 뭐 그런 게 아예 그냥 이제 모르시고 아주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운용 보수비라는 게 있어요. 보수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펀딩을 해주니까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를 내듯이 보수비를 냅니다. 그런 거를 알고 이제 ETF에 투자를 해야겠죠. 어쨌든 대신 이제 ETF라는 것은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그냥 매월 일정 금액을 이제 펀딩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안정적인 가치밸류 투자를 하는 건데, 일정 뭔가 그보다 더 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적인 투자자 외에 또 공격적인 투자자, 평균 이상의, 즉 시장을 이기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우량주를 찾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는 투자자를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의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지 연차 보고서, 워런 버핏도 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비밀 정보를 알 것 같지만, 물론 워런 버핏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인수 제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물론 그런 정보들도 많죠. 하지만 워런 버핏이 일단 주주총회 워런 버핏 라이브라는 책이 또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인용하면 연차 보고서를 가장 자기는 중요하게 보고, 심지어는 그 CEO의 자서전이랑 연차 보고서만 보고 그냥 바로 투자를 결정한 사례도 많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근데 연차 보고서 뭐 아니면 뭐 IR 자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그런 자료라든지 애널리스트의 자료는 워런 버핏은 잘 안 본다고 해요. 저는 애널리스트 자료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뭐 팩트 정도는 가져다 쓰는 그 사람의 의견을 보고 막 사는 건 잘못된 거지만 팩트 정도는 가져다 쓰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데, 워런 버핏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느니 차라리 만화책을 읽겠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가면서 많은 양의 자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장인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열정이 있으면 물론 퇴근 후에 열심히 이제 사업 보고서도 분석하고 그렇게 금융 투자의 지식이 꾸준히 쌓이면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겠죠. 근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줬다는 측면에서 직장인들에게도 어떤 출路를 또 열어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말 계속 이어가면 성장 가능성, 즉 Q가 확실히 증가하는 산업이라 해도 기술적인 문제나 과잉 투자 등 기타 요소로 피해 감소나 C의 증가로, 즉 이제 사업을 얘기할 때 보통 Q 곱하기 P 마이너스 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Q는 이제 퀀티티, 그러니까 양의 측면이고, P는 프라이스, 이제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빼기 C, 코스트. 그러니까 뭔가 캐펙스 투자를 결국에 말한 캐펙스 투자나 뭐 판관비나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제 비용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Q가 확실히 증가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70대 할아버지도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증가한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아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에 증가한다. 반도체, 그리고 IP 사업, ARM 같은 기업들이 미래에 계속 돈을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게 확장하는 대표적인 게 전기차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는 LG화학이나 뭐 그런 거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게 Q가 확실히 증가하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도체도 반도체가 미래에 많이 쓰일 것이다. 즉 Q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건 누구나 알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이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투자 전쟁. 그러니까 치킨 게임일 때는 완전 투자 전쟁이었죠. 그런 어떤 모든 반도체 회사가 적자가 나는, 분명히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요소로 프라이스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다한 이제 캐펙스가 있기 때문에 C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투자에 내재된 기본적인 함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런 투자가 무조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진 않고요. 요즘은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데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 투자에 이제 Q가 확실히 늘어나면서 결국에 프라이스를 나중에 얹어주면 어마어마한 우버 같은 기업들 어마어마한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그쪽에 투자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번제민 그레이엄이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은 아주 펀더멘탈로 있는 것은 결국에 가치 투자, 즉 뭔가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성.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죠. 첫째는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첫째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에서는 이런 어떤 투자에 내재된 기본적인 함정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건전한 투자 원칙이야말로 건전한 결과를 보장한다라는 말을 하고, 투자와 투기 그리고 결국에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를 강아지와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 가격이 이제 마켓 밸류고 내재 가치가 이제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현금을 벌 수 있는가, 그것을 만 10년치를 더해서 결국에 할인율,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같은 만기 금리율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내재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하고, 그런 차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이 내재 가치라는 주인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강아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 내재 가치 주인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안전마진에 기초한 투자 전략을 철저히 고수하면 적어도 돈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을 들어가 보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투자는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라고 하고요. 즉 원금을 지키고 적절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의 것을 이제 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철저한 분석이라는 것은 확고한 안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원금의 안전이라는 부분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상황이나 변동을 고려해서 손실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투기가 뭔가에 대해서 좀 이제 현명하지 못한 투기의 예를 또 드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투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그리고 많이 했어도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 마켓 밸류가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가 사실 막말로 그냥 도박이잖아요. 그 도박과 선이 굉장히 불분명한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량주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하면 자기가 무조건 투자하고 있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뭔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땡긴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 뭐 미수를 땡긴다던가 요렇게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제 뭐 이렇게 빼야 되는 금액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재 가치를 정확히 분석했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투자를 내재 가치를 정확히 분석해서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투기죠. 그리고 적절한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서 과하게 투자하는 것 또 이제 투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투기하는 경우도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뭐 예를 들자면 소위 인기 종목이나 그런 비슷한 종목을 사는 사람들을 사실상 투기나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결국엔 이거예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제 해석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뒤에 오를지 2년 뒤에 오를지 모르지만 10년 아니면 5년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내재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투자라고 보통 말하고 뭐 한 방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재 가치가 높으면 근데 뭔가 이거는 무조건 6개월 안에 오를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 요런 것을 이제 투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은 결국에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세기의 투자자도 자기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사실 개개인들이 예측하는 것은 몇 번 우연히 맞을 수는 있어요. 몇 번 우연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맞는 것은 힘들어요. 물론 2008년 뭐 금융위기나 요즘 사태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때 뭐 3년 후 5년 후에 오를 것이다. 요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사실이지만 그게 얼마 안에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시장을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투자자, 즉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못 내는 투자자를 위해서 세 가지 이제 보충 개념 그리고 실천 방안 정도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이 보통주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일반 유가증권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는 대신 기존의 우량 투자 펀드를 매입하라. 그래서 아예 이게 펀드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미국은 아무래도 펀딩 문화가 아주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ETF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ETF를 매수해라. 뭐 요런 말로 그게 이제 직장인 투자자. 물론 ETF 매수하고 S&P 500 ETF나 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500, 200 ETF나 이런 거를 매수하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단일 종목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죠. 하지만 낮은 대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달 매수해라. 뭐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몇천억대 뭐 몇백억대를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투자 자문회사를 활용해라. 뭐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액 분할 투자를 활용해라. 즉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하라는 의미죠. 한 방에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즉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은 즉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게 단기적, 장기적 실적 예측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얼마나 많이 빗나갑니까? 진짜 그 일만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맨날 빗나가는 게 컨센서스고 애널리스트 분석이에요. 막 흑자 나올 거다 했는데 맨날 적자 나오고 적자 나올 거다 했다가 말도 안 되는 흑자 나오기도 하고 즉 단기적 장기적 실적에 대해서 개인이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특히나 이 직장을 다니는 이런 방어적인 투자자에게는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를 가끔 들어보면 한 달 구독료만 몇 천만 원짜리 정보지를 받아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그 정보를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우리 개인이 지금 주식 하나 매수하겠다고 몇 천만 원짜리 정보지를 우리가 구독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싸움에서는 그 정보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으론 전문가들이 개인이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다 보면 좀 이 긍정적으로 느끼는 면들이 정말 몇십 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도 지금도 적용되는 원칙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건전하고 유망하며 전문가들 중 대다수가 눈길을 주지 않는 투자 방법을 따라야 된다. 즉,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펀딩 투자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 투자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왜 현금만 갖고 있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주식이 하락 추세다 이러면 막 나 환급해줘라 하다 보면 매도를 하기 싫은데도 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ETF 투자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시총 1,000억 미만의 아주 코스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 같은 게 현명한 방식이 또 될 수가 있고, 물론 ETF에다 막 자산을 몰빵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당연히 채권에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종목 분석,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ETF도 어느 정도 비중을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일정 비중은 또 단일 종목에 또 자기가 열심히 한 종목을 그 분야에 만약에 반도체의 또 종사자다, 저처럼 그러시는 분들은 그쪽에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 나은 어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기술적이나 업황적이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거죠. 전문가들과 똑같이 가서 그 그라운드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 승률이, 물론 이기는 분들도 있죠. 그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10,000명에 1명, 100,000명에 1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요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가 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씩 끊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한 뭐 2편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편은 요렇게